땅따다다당 고막을 찢는 총성과 함께 훈련장의 붉은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실탄 사격 훈련은 실전 그 자체였다. 화약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하진우 중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분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눈빛은 목표물을 응시하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부대 내에서 얼음 심장으로 불렸다. 탁월한 전투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언제나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누구에게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의 분대원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거리감에 감히 농담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그에게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서 단 한 명뿐이었다. 훈련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야트막한 언덕 위 지휘 통제소. 군단장 박이강 장군은 고성능 군용 망원경으로 훈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전체적인 훈련의 흐름이 아닌 유독 하진우 중사가 이끄는 한 개의 분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역시 하 중사로군.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어. 옆에 있던 작전 참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박이강 장군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대답했다. 저 녀석은 칼이다. 너무 날카로워서 언젠가 스스로를 벨까 두려운 칼.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아버지와도 같은 깊은 염려가 묻어 있었다. 그는 하진우가 짊어진 과거의 상처와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단련하고 몰아붙였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의 주간 훈련이 끝나고 해가 서산 너머로 붉은 빛을 토해내며 저물어갈 무렵이었다. 하진우의 분대에게 특별 임무가 주어졌다. 훈련 지역 내에서도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제3 통제구역에 대한 야간 정찰 임무였다. 적의 후방 침투를 가정한 은밀 기동과 관측 능력을 시험하는 고난도의 훈련이었다. 완전 군장을 한 분대원들을 이끌고 진우는 어둠이 내린 숲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낮 동안의 요란한 총성은 사라지고 오직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긴장감 가득한 분대원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갈랐다. 진우는 이곳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그를 짓누르는 과거도 없는, 오직 임무와 생존 본능만이 존재하는 이 어둠 속이 그에게는 더 익숙한 세상이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도와 나침반에 의지하여 팀을 이끌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고 그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진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 선두에서 수색하던 분대원 하나가 다급한 수신호를 보내왔다. 정지, 전방의 특이사항. 진우는 즉시 분대원들을 상해시키고 몸을 낮춰 소리 없이 다가갔다. 분대원이 가리킨 곳에는 훈련구역 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 선명한 트럭 바퀴 자국, 그것도 군용 차량이 아닌 대형 트럭의 타이어 자국이 훈련용 비포장도로 위에 깊게 패여 있었다.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수신호로 주변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와 닿았다. 숲의 흙냄새나 풀냄새가 아니었다. 화약 냄새도 아니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역하고 코를 찌르는 공업용 화학약품 냄새였다. 모두 방독면 착용. 진우의 짧은 명령에 분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방독면을 착용했다. 진우는 바퀴 자국과 냄새의 근원지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의 고향 마을과 인접한 훈련장이었다. 어릴 적
정체불명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았던 기억, 그리고 어른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이상한 냄새가 나던 강가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바퀴 자국은 숲속 깊은 공터에서 끊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드럼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군용 위장망과 나뭇가지들로 어설프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 규모를 숨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드럼통 몇 개는 부식되어 있었고 그 틈으로 검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와 주변의 흙을 시커멓게 죽이고 있었다. 역한 화학 약품 냄새의 근원지였다. 명백한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이었다. 그것도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군사통제구역 한복판에. 진정. 분대원 중 누군가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 진우는 즉시 엄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부터 무선교신은 일절 금지한다. 현장 보존하고 즉시 주변 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거나 만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불법 투기 현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잊혀진 과거. 그가 애써 묻어두었던 고향 마을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숲속의 어둠은 더 이상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집어삼켰던 진짜 악령들의 그림자처럼 그와 분대원들을 서서히 옥죄어오고 있었다. 진우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암호화된 비상 채널을 통해 지휘 통제소에 보고했다. 여기는 알파3 목표 지점에서 오염원 발견, 다량의 미확인 물질 확인됨. 추가 지시 바란다. 오버. 무정이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박이강 장군의 깊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3, 현 위치 고수하며 경계 태세 유지. 내가 직접 가겠다. 그 전까지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마라. 오버. 진우는 소총을 고쳐잡고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드럼통을 노려보았다. 이제 이 숲속의 싸움은 더 이상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훈련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적과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마주한 이 거대한 범죄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숲속의 유령들이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이강 장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숲속의 대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다. 하진우의 분대원들은 총구를 겨눈 채 미동도 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했고 반대편에서는 마동철과 그의 일당들이 껄렁한 자세로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마동철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함부로 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주워 어깨에 걸치고는 하진우에게 다가왔다. 이봐, 군인 양반, 꽤 똘똘해 보이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긴 우리 구역이야. 너희들이 총 들고 설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동철의 뒤, 어둠 속에 쌓여있는 드럼통들을 향해 있었다. 저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것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든 너희들 알 바 아니잖아. 못 본 척 눈 감고 돌아가. 그럼 유혈 사태는 없을 테니까.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야. 마동철이 회유하듯 말했다.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자 군사훈련장이다. 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당신들은 지금 군사시설 보호법과 환경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 순순히 투항하는 게 좋을 거다. 진우의 교과서 같은 대답에 마동철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법 이 새끼. 아직 애송이네. 이 바닥에선 주먹이 법이고 돈이 법이야, 임마. 그는 진우 옆에 있던 앳돼 보이는 신병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신병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어린 놈의 새끼가 말대꾸는 너희들 지금 그 총에 실탄 들어있는 거 알아. 근데 어쩔 건데 쏠 수 있어. 내 애미 애비한테 불효하고 싶지 않으면 못 쏘잖아. 마동철의 조롱에 젊은 분대원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오히려 분대원들을 향해 눈짓으로 흥분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침착함이 마동철을 더욱 자극했다. 쫄았냐? 에이, 훈련 중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마동철은 쇠파이프를 고쳐잡고 진우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폭력에 대한 갈망과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오늘 너희들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좆뱅이 한번 쳐보자. 마동철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기 위해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숲의 어둠을 가르는 낮지만 엄청난 무게가 실린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박이강 장군이 그의 부관과 몇 명의 헌병을 대동한 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그 일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껄렁거리던 마동철의 부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고 시끄럽게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마저 잦아드는 듯했다. 박이강 장군의 몸에서는 전장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동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어이쿠, 웬별이 이렇게나 많이 뜨셨나? 장군님께선 이런 후미진 곳에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민간인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좀 다투는 거 가지고 너무 삭막하게 구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박이강 장군은 그의 조롱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 마동철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다. 그의 시선은 마동철을 지나 그 뒤에 쌓여있는 검은 드럼통들을 향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흘러내린 검은 액체 근처의 흙냄새를 잠시 맡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둥과도 같은 외침이 아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직하고도 서늘한 한마디였다. 내 놈이 지금 버리고 있는 그 쓰레기, 20년 전 내 애비가 내 고향 마을 강물에 버렸던 것과 냄새가 똑같군.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마동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오만함으로 빛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공포, 자신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보는 절대자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경악만이 남아있었다. 이 장군은 단순히 이번 범죄 현장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범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헉! 마동철의 손에서 쇠파이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거대한 몸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은 리더의 처참한 붕괴를 목격하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은 들고 있던 흉기들을 버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은 전투는 단 한 사람의 등장과 단 한마디의 말로 완벽하게 끝이 났다. 박이강 장군은 무릎 꿇은 그들을 한 번 차갑게 훑어본 뒤 헌병들에게 턱짓으로 명령했다. 전원 연행해. 헌병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마동철과 그의 일당을 결박했다. 그들은 조금의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짐짝처럼 끌려갔다. 소란이 정리된 후 박이강 장군은 하진우의 군대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고했다. 즉시 부대로 복귀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분대원들이 우렁차게 대답하고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하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박이강 장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이강 장군 역시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진우는 장군의 눈에서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그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동질감을 읽었다. 내 고향 마을 강물에 장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가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령관, 그 역시 2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 진실의 파편 하나가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조폭들과의 대치보다, 실탄이 오가는 훈련보다 더한 혼란이 그의 내면을 휩쓸기 시작했다. 진우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장군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분대원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박이강 장군은 아들 같기도 혹은 날카로운 칼 같기도 한 부하의 뒷모습을 착잡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건달들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하진우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사령관의 그 한마디는 그가 평생을 외면하려 했던 과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열쇠가 되고 말았다. 다음 날 새벽, 군사훈련장은 거대한 야전병원으로 변해 있었다. 하얀색 방호복을 입은 육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오염지역의 시료를 채취하고 주변 토양과 수질을 분석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하진우는 최초 발견자이자 현장 책임자로서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분대원들은 이미 부대로 복귀했지만 그는 박이강 장군의 특별 지시로 현장에 남아 수습 과정을 감독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내 고향 마을 강물에 버렸던 것과 냄새가 똑같군. 사령관의 그 한마디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나 경고가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잊혔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섬뜩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초동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끔찍했다. 드럼통에서 유출된 물질은 수십 년 전 사용이 금지된 치명적인 발암 물질과 신경 독소가 포함된 고독성 산업 폐기물이었다. 이 정도 양을 군사 통제구역 한복판에 몰래 버렸다는 것은 범인들이 얼마나 대담하고 무자비한 자들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며칠간의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진우는 며칠간의 특별 휴가를 받았다. 그는 서울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훈련장 인근에 위치한 그의 고향. 이제는 지도에서도 거의 지워진 폐허가 된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 마을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혹은 죽어버린 공간이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던 낡은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을 안은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린 폐가들이 유령처럼 즐비했다. 진우는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살던 집터로 향했다. 돌담은 허물어져 있었고 집의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잡초 더미 속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심었던 봉숭아꽃만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붉은 꽃을 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선명한 기억이라기보다는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단편적이고 아련한 이미지들이었다. 마을에는 언제나 이상한 냄새가 떠다녔다. 달콤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소의 비린내 같기도 한 그 냄새. 아이들은 그 냄새에 익숙해져 갔지만 어른들의 얼굴에서는 수심이 떠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했다.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피부에는 이상한 발진이 돋아났다. 사람들은 점점 야위어갔고 한낮에도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진우의 어머니도 늘 피곤해했고 밭일을 하던 아버지의 손등은 이유 없이 갈라지고 피가 났다. 마을 언덕 위에는 거대한 공장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은 그곳을 악마의 방앗간이라 불렀다. 공장의 높은 굴뚝에서는 밤낮으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고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강물을 오색 빛깔로 물들였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그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원인 모를 화재와 경영 악화 때문이라고 했다. 공장의 사장이었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마 회장이라고 불렸던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공장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더욱 심해졌고 마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노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장정들이 쓰러져 나갔다. 진우의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도 몇 달 강역으로 힘없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어린 진우의 눈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마을 사람들의 행렬과 거의 매일같이 울려 퍼지던 곡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마을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병든 땅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 진우는 잠시 먼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결국 과원으로 보내졌다. 진우는 폐허가 된 집터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 끔찍한 기억들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고향 마을은 단순한 불운이나 질병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학살이었다. 돈에 눈이 먼 한 기업의 탐욕이 한 마을 전체를 서서히 독살한 것이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을 공동묘지로 향했다. 무성한 잡초 속에 이름조차 희미해진 작은 무덤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의 부모님의 무덤이었다. 그는 무덤 앞의 잡초를 맨손으로 뽑아내고 묘비를 정성껏 닦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창고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는 20년 전에 낡은 신문 기사들과 기업 정보들을 미친 듯이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삼진화학. 그의 고향 마을에 있던 공장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마광식, 바로 그날 밤 체포된 마동철의 아버지였다. 기사에는 삼진화학, 경영난으로 최종 부도 처리, 환경오염 논란은 일부 주민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져 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거대한 진실이 단 몇 줄의 기사 아래에 완벽하게 묻혀버린 것이다. 진우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또 다른 조각을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젊은 군인 한 명이 마을을 찾아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강물의 시료를 채취해 가던 모습, 모두가 외면할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려 했던 그 군인. 그는 직감했다. 그 젊은 장교가 바로 지금의 박이강 장군이었을 것이라고. 사령관은 그저 고향 마을이라고만 말했지만 그곳은 바로 진우 자신의 고향이자 장군이 지켜주지 못했던 아픈 기억의 장소였던 것이다. 그리고 장군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20년 동안 고아가 된 자신을 남몰래 지켜보고 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마동철은 아버지의 죄를 이어받아 과거의 범죄 현장이었던 군사훈련장에 또다시 독극물을 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이제는 유일한 증인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진우는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서서 굳게 맹세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종결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동철과 그 배후에 있을 모든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2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만 했다. 그의 개인적인 복수와 군인으로서의 공적인 의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악과의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군 헌병대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마동철 일당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훈련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화학적 성분은 20년 전 하진우의 고향 마을이었던 노루목 마을의 토양과 하천에서 검출되었던 독성 물질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범죄를,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수사팀은 마동철을 단순한 폐기물 불법 투기 사범이 아닌 군사시설 전복 및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하진우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마동철이 구속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정계와 법조계의 거물급 인사들을 변호해 온 것으로 유명한 초호화 변호인단이 그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마동철이 아버지의 사업과는 무관하며 이번 사건은 실무진의 단순 과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던 군검찰과 지휘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유력 정치인이 민간인에 대한 군의 과잉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섰고 언론은 조금씩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마동철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법적인 제약은 있었지만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풀려난 마동철은 즉시 방역을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그리고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하진우 중사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사람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뒷세계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사설 정보원들을 고용하여 하진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하진우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 내부의 익명 게시판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진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최초 보고자 H중사. 사실은 불우한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기업인들을 증오하는 성격 파탄자. 충격 특전사 H중사. 과거 휴가 중 민간인 폭행 전력 은폐 의혹. 고아 출신 H중사. 군 내부에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 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가 고아라는 사실,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과묵한 성격, 그리고 과거 휴가 중 시비가 붙었던 불량배들을 제압했던 일까지 모두 교묘하게 왜곡되어 그를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폭력적인 군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 압박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그를 영웅처럼 바라보던 부대원들의 시선은 의심과 수군거림으로 바뀌었고, 일부 상급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문제야 취급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사건 관련자 보호 및 내부 감찰이라는 명분 아래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분대의 지휘보직에서 해임되어 군단 본부의 행정병과 다름없는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그것은 주상현이 가한 가장 교묘하고 아픈 공격이었다. 그의 손발을 묶고 그의 정체성인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이다. 진우는 깊은 좌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주먹으로 싸우는 것보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는 비열한 방식이 그를 더 힘들게 했다. 그는 마동철이 아버지의 범죄 수법뿐만 아니라 그 비열한 생존 방식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세대를 이은 악연이자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진우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밤에는 홀로 남아 마동철과 그의 아버지, 마광식, 그리고 삼진화학으로 이어진 20년의 범죄 기록을 파고들었다. 그는 법과 정치가 마동철의 편이라면 자신은 오직 진실이라는 무기 하나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휴가를 내어 다시 폐허가 된 고향 마을을 찾았다. 혹시라도 과거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옛 이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마을은 여전히 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허물어진 집터를 거닐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의 낡은 정미소 폐허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계심 가득한 소리가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애처롭게 들리는 소리였다. 진우가 소리를 따라 다가가자 허물어진 건물 처마 밑에서 늙은 누렁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깡마르고 털은 윤기를 잃었으며 한쪽 눈에는 백태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진우를 보자 녀석은 짖는 것을 멈추고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진우는 녀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목에는 낡고해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목걸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진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기억에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억이, 그것은 어린 시절 그의 부모님이 키우던 개의 이름이었다. 그가 마을을 떠나던 날 마지막까지 그의 뒤를 따라오며 슬프게 짖던 바로 그 개. 20년의 세월이 흘러 녀석은 이렇게 늙고 병든 모습으로 주인이 떠나간 마을을 혼자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기어가, 나 알아보겠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어기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핥으며 몸을 비볐다. 20년의 세월도 지울 수 없었던 주인에 대한 기억이었다. 한편 박이강 장군은 진우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진우가 보직 해임되고 내부 감찰을 받게 되자 직접 손을 썼다. 그는 진우를 자신의 군단 장실 직속 부관실로 호출했다. 하 중사, 자네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서 시끄럽군. 박이강 장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내 사무실에서 비공식적으로 과거 훈련 자료나 정리하고 있게. 괜히 다른 놈들 입방에 오르내리지 말고. 그것은 사령관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보호였다. 그는 진우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둠으로써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주고
동시에 그에게 조용히 방역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진우는 밤늦게까지 군단 장실에 불 꺼진 사무실에 남아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마동철의 범죄 네트워크를 그려나갔다. 삼진화학, 가참 마광식, 마동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과 기업들.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서 마동철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진우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아온 충직한 친구 기혁이가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아버지 같은 사령관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그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현재의 자신을 지키고 미래의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욱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 군단 장실의 한직은 하진우에게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한 작전 지휘소였다. 그는 낮에는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지만 밤이 되면 군의 방대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20년 전의 기록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마동철과 주상현,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마광식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연대기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벽이었다. 마광식의 삼진화학은 파산과 함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을 교묘하게 세탁했고,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었다. 증거는 없고 심증만 무성했다. 이대로라면 마동철은 단순 환경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날 것이고, 20년 전 노루목 마을의 비극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진우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때 박이강 장군이 그를 자신의 관사로 불렀다. 늦은 밤, 장군의 관사는 소박하지만 엄격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박 장군은 전투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으로 진우를 맞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힘들었을 테지. 박 장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너에 대한 음해와 압력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괜찮지 않을 거다. 박 장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 혼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려 하고 있어. 이제는 나도 그 짐을 함께 져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은 회한에 젖어 있었다. 20년 전 나는 노루목 마을 인근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대위였다. 그때 처음으로 그 마을에 갔었지. 공기는 맑고 사람들은 순박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물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지. 그는 진우가 겪었던 과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삼진화학의 불법 폐수 방류를 의심하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조사는 얼마 못 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의 상급 부대는 물론 지역의 경찰과 군청까지 모두 삼진화학의 돈에 매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군본분을 망각하고 민간 문제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했고 결국 다른 부대로 강제 전출당했다. 나는 무력했다. 박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권력 앞에서 정의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병들어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다. 그때 기억나는구나. 아주 똑똑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젊은 부부가 있었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공장 앞에서 시위도 하고 청와대 탄원서도 넣었던 그분들이 바로 내 부모님이셨다. 진우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내가 전출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아들, 너만이 고아가 되어 홀로 남았다는 것도. 나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 마을을 지키지 못했다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래서 너를 찾아내 남몰래 지켜보고 이끌어준 거다. 언젠가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네 부모님 영전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가 자신에게 유독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이유, 그를 친아들처럼 혹은 날카로운 칼처럼 여기며 아꼈던 이유,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20년 전의 비극과 지키지 못한 자의 깊은 부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박 장군이 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마동철과 마광식 그리고 그 배후 세력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이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진우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뒤 그는 다시 폐허가 된 노루목 마을을 찾았다. 이제 그에게 이 공간은 단순히 아픈 과거가 아닌 진실을 향한 단서를 찾아야 하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늙은 기혁이가 조용히 동행하고 있었다. 그는 기혁이에게 사료와 물을 챙겨주며 나직이 말을 걸었다. 마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듯이. 기혁아,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니?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을까?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까? 그의 슬픔을 알아들었을까? 기혁이는 진우의 손을 핥아주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그를 이끌기 시작했다. 녀석은 허물어진 집터를 지나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낡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산중턱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기혁이는 그곳에서 마치 무언가 알려주려는 듯 낑낑거리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있음을 느꼈다. 그는 기혁이를 도와 함께 땅을 파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 상자가 닿았다.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녹슨 양철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 일지였다. 평생 농사만 짓던 무뚝뚝한 그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치밀하고 용감한 투사였다. 노트에는 삼진화학이 불법 폐기물을 몰래 매립하고 폐수를 방류한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검게 변한 강물을 찍은 빛바랜 사진들, 마을 사람들이 앓던 병의 증상과 사망 기록들, 그리고 진우의 숨이 멎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그의 아버지가 마광식 회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벌였던 내용이 녹음된 소형 녹음 테이프와 마광식이 사고 유출을 인정하며 회유를 시도했던 대화 내용의 녹취록, 그리고 그가 로비를 했다고 언급했던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지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웠던 모든 투쟁의 기록이자 범죄의 전모를 담은 완벽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이 모든 것을 비밀 장소에 숨겨두고
유일하게 그 장소를 아는 충직한 반려견 기혁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진우는 노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외로운 싸움을. 그는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즉시 박이강 장군의 관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담긴 낡은 노트를 올려놓았다. 박이강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쳐보았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뜨거운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2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버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무기가 드디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장군은 노트를 덮고 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이제 전쟁을 끝낼 시간이다. 하, 중사. 그의 목소리가 결연하게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정의의 방역을 알리는 서늘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박이강 장군은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군 검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청와대까지 움직였다. 이것은 더 이상 일개 기업의 환경범죄가 아니었다. 20년간 은폐되어 온 집단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군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전쟁이었다. 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으로 이첩되었다. 마동철의 혐의는 군사보호구역 내 유해 화학물질 불법 투기 및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법상 범죄 혐의였다. 이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최소화하고 사건의 진실을 오롯이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한 박이강 장군의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군사법원의 법정은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마동철은 여전히 의기양양했다. 그의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나온 변호인단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는 이 재판 역시 돈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편 증인석에는 하진우 중사가 각 잡힌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피고인 석의 마동철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는 박이강 장군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검사의 날카로운 공소 사실 낭독이 이어졌다. 마동철 측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교묘하게 부인했다. 폐기물 투기는 하청업체의 실수이며 마동철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군사보호구역 침범 역시 단순한 행정착오일 뿐 국가안보를 위협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팽팽한 공방이 오가던 그때 검사가 마지막 증인을 호출했다. 증인 하진우 중사,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우가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 나갔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마동철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본 증인은 피고인 마동철이 저지른 범죄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저는 20년 전 그의 아비 마광식과 삼진화학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의 생존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동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진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노루목 마을의 비극을 이야기했다. 역한 냄새가 나던 강물, 이유 없이 시들어가던 곡식들,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쓰러져간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드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다. 그의 증언은 더 이상 한 군인의 사건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마지막 절규이자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외침이었다. 피고인 마동철은 아비의 죄를 그대로 대물림하여 자신의 고향이자 제 부모님의 묘가 있는 바로 그 땅에 또다시 독극물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기만입니다. 진우의 증언이 끝나자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증거물 제1호를 제출합니다. 20년 전 노루목 마을의 주민 대표였던 증인의 아버님, 고구 하재규 씨가 남기신 일지입니다. 낡고 빛바랜 노트가 증거물로 채택되고 그 내용이 법정에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다. 삼진화학의 폐수 방류 날짜와 시간, 오염된 하천의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 녹음 테이프에 담겨 있던 20년 전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 선생, 괜히 계란으로 바위치지 마시오. 보상금 몇 푼 쥐어줄 때 받고 조용히 끝냅시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 국회의원, 군부대 사단장까지 다 나랑 한솥밥 먹는 사이야. 젊은 시절 마광식의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그에 맞서는 진우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 당신이 버린 그 독극물 때문에 내 아내가 죽어가고 내 아이들이 병들고 있어. 돈 몇 푼에 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팔 수는 없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마동철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초호화 변호인단조차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법 기술로도 아버지의 목소리로 증언된 이 명백한 진실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마동철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진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놈이 다 조작한 거라고.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모함하는 거야. 저 개새끼를 당장 끌어내. 그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의 오만한 가면이 벗겨지고 법정의 엄숙함 속에서 추악한 범죄자의 민낯만이 남았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며칠 뒤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마동철에게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국가안보 위협,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또한 재판부는 마동철의 범죄와 20년 전 삼진화학 사건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민간 검찰의 마광식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거대한 악의 고리가 20년 만에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끌려나가는 마동철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나쳐갔다. 그는 법정 반대편에 앉아있는 박이강 장군과 눈을 마주쳤다. 박 장군은 말없이 그에게 깊고 무거운 고갯짓을 보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하진우는 무거운 법정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20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과거의 무게가 그 햇살 속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외로운 싸움은 끝이 났다. 이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진우의 아버지가 남긴 일지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20년 묵은 진실들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고 일지에 언급된 전직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20년 전 삼진화학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고 노루목 마을의 비극을 묵인했던 자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늙고 병든 마광식 역시 병상에서 체포되어 아들과 함께 법정에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악의 제국이 낡은 노트 한 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진우는 일약 정의의 군인으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관심과 칭송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그는 가장 먼저 늙은 기어기를 폐허가 된 마을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는 녀석을 서울 최고의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그동안 녀석을 괴롭혔을 모든 병을 치료해 주었다. 20년의 세월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늙은 개는 진우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기적처럼 활기를 되찾아갔다. 녀석의 눈빛은 다시 총명해졌고 털에서는 윤기가 흘렀다. 마치 평생의 임무를 완수한 노병처럼 기어기는 진우의 곁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찾았다. 그리고 진우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묘를 다시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와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두 분의 묘 앞에 조용히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분의 명예도, 마을의 억울함도 제가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두 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인사는 길고 길었던 애도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군은 진우에 대한 모든 징계와 감찰을 철회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소령, 특진과 함께 특수전사령부 본부의 핵심 보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진우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날 그는 박이강 장군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군단 장실이 아닌 노을이 붉게 물드는 훈련장 언덕 위에 나란히 섰다. 후회된다. 박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폐허가 된 노루목 마을이 있던 쪽을 향해 있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 부모님을 그리고 저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평생의 짐이다. 아닙니다. 진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장군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진우는 결심한 듯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본부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 고향과 같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군사훈련장 인근, 개발의 그늘에 가려져 소외되고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는 곳,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 위의 노루목 마을이 이 땅에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막아낼 겁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그는 긴 방황 끝에 자신이 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비로소 찾아낸 것이다. 박이강 장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움과 믿음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뒤 봄, 과거 노루목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기억의 숲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들어섰다. 20년간 독극물에 신음하던 땅은 기적처럼 정화되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가 세워졌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꽃을 심고 뛰어놀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깔끔한 소령 정복을 입은 하진우가 공원을 찾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기억이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추모비 가장 위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버님도 어머님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다. 예편하고 평범한 노신사의 모습으로 돌아온 박이강 장군이었다. 두 남자는 말없이 공원을 평화롭게 거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진우는 말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 던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고 정의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진우는 멀리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와 드넓은 훈련장이 펼쳐진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 새롭게 피어나는 고향의 모습을 가슴에 담았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길고 평화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20년간의 지독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땅에 진정한 평화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